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들 정말요 오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빠 채널님께서 질문도 주셨어요. 북한의 러시아 파견이 어느 정도까지 국제 정세에 파급이 미칠 수 있는 건지 정리 부탁드려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정리는 어려울 것 같네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정리하는 게 저의 전문이잖아요. 그죠? 자, 박사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공유하고 계신 동시대에 살고 계신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죠? 파병을 했습니다. 북한 3스타 장성이 넘어갈 정도로 북한군을 공식적으로 보낸 거예요. 자,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면 북한은 2차 대전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외국에 군대를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죠. 일단 월남전이 있죠. 우리나라는 월남전도 있고 또 지금 그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뭐 이라크도 가 있고 곳곳에 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북한은 최소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파병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해외 파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요상하게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어요. 북한군이.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북한군의 파병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은 이게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좀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들 똑똑해질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저출산으로 장병수가 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모병제 하자. 왜냐면 요즘 누가 전쟁할 때 뭐 군인이 가서 전쟁하냐? 이게 미사일 쏘고 핵 쏘고 이런 걸로 전쟁하니까 이제는 뭐 모병제로 바꾸자. 군인이 뭐 많이 필요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작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주로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탱크 쫙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게 포 쏘고 재래식 무기죠. 그다음에 이런 보병들, 전투병들 아니면 드론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주로 전쟁을 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요렇게 전쟁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걸 쏘면 공멸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지금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이런 전투병들이 주로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면요. 자, 이 우크라이나전이 언제 시작됐죠? 2년 8개월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침공했죠? 그러니까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그룹, 그러니까 나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러시아를 적으로 삼고 있는 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예전에 본인 땅이었던 요 크림반도는 이미 가져갔고 요 동부 지역, 요 도네츠크 비롯한 이쪽 예전에 친러시아 지역 요쪽을 이제 가져가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처음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인 막 키우에 포탄 떨어지고 하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안 끝나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국경인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왔어요. 반대로. 거기 쿠르스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요 쿠르스크에서 지금 쿠르스크의 한 절반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해 있는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9월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하루 평균 1271명이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약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또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못 먹냐? 왜냐면 우크라이나 뒤에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면 그 다음은 본인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역시나 뒤에 미국도 지금 뒤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뭐 포탄 뭐 무기도 지원해주고 있고 비밀리에 포탄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군인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그 모스크바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520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0만 원의 러시아군 모집 포스터가 붙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바그너 그룹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바그너 그룹이 뭐냐면 용병이죠, 용병. 용병 그룹이 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해서 막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용병 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있는 프리고진 이 사람이 이제 푸틴 요리사 출신인데 이 바그너 그룹의 이 프리고진이 총구를 푸틴 대통령으로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는데 결국 푸틴 대통령이 죽인 거다 뭐 이런 소문이 지금 정설로 밝혀 있는 이 바그너 그룹.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병을 쓰는 거예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제 북한을 찾아간 거죠. 자, 북한을 찾아가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을 받은 거고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면 K대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북한군이 그냥 북한군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러시아 장교 3명 밑에 짜자자작 북한군 한 30명을 하는 러시아군 소속으로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가 거의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총알바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고기 분쇄기라는 좀 진짜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고기 분쇄기 밋 그라인더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 이렇게 갈아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쟁 지금 이 쿠르스크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최전선에 이 북한 파병군들을 이렇게 몰아넣으면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당국자에서는 러시아 이쪽 서쪽 국경 지역에 있는 쿠르스크 같은 서쪽 지역에서 이미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이 이미 상당히 사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내부의 동요 소식도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병된 요 군인이 11군단 폭풍군단으로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폭풍군단은 사실은 훈련이 아주 잘된 특수부대 출신이긴 하지만 후방 침투가 이제 주특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빠방 하면 후방에 있다가 팍 들어가서 적의 요인을 암살하고 적의 시설을 타격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최전선 여기는 하필이면 쿠르스크 이 지역이 또 대평원이라 가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평원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에 아주 그냥 노출이 잘 돼서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상자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쉬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북한의 군에서는 파병했다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들 폭풍군단 군인들도 심지어 본인들도 몰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부모들 파병 부모들이 동요가 심하니까 이들을 따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 첩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까지 러시아로 보내는지 자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동투더 뉴스. 이게 작년부터 아주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었습니다. 그죠? 북한과 러시아가. 자 보면 작년 9월에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열차 타고 러시아 가죠. 푸틴 대통령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센터, 지금 우주센터 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 와서 막 미사일 설명도 막 본인이 직접 하죠. 푸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극진히 김정은을 대접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니까요. 자, 실제로 그 이후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북한 나진항인데 러시아 선박이 와서 무기 싣고 가는 모습이 위성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후에 무려 이 북한에서 빠져나간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빠져나간 게 13,000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빠져나갔다고 지금 국정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무기들이 실려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러시아 무기를 봤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글말로 뭐 방 보이고 여기도 보면 콩쿠르 92 보이죠? 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한 이 북한 다연장 로켓포, 대전차 미사일 요거 이제 확인이 됐고 이게 보면 이제 그 대전차 미사일 보면 북한 불세4이기도 하고 또 북한 KN-23 탄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에 쏜 것도 얘기돼서 수도 키이우에서도 이런 북한 미사일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말로는 이 명중률이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제멋대로 가서 큰 뭐 타격은 없었다 얘기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북한은요 무려 800만 발의 이 탄을 지금 러시아에 지원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더 각별해진 건 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주목했던 방문이기도 한데 6월 19일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죠? 답방 형식으로. 그래서 뭘 협정을 하나 맺어요. 여러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는데 이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봤더니 제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거 자동 군사 개입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나 북한 쪽이 한쪽이 전쟁인다면 다른 쪽에서 자동적으로 도와주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1961년에 당시 조소협정, 북한과 당시에 소련이 맺었던 그때는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소련과 북한이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사회주의를 이제 동맹 맺었을 때니까 그때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상당히 긴장하는 우리 긴장이라기보다 이거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이 협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맺을 때 이걸 왜 맺었지? 이걸 왜 맺었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돌아보면 이번에 파병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다 연결선상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요때 뭐 이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알겠어요. 북한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은 왜 들어준 걸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 내가 파병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지금 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왜 자신의 북한군,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인을 총알바지로 지금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내보내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보시면 독재 국가는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확 들던데 1번 왜 보내냐? 돈 벌려고. 군인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이게 북한군 파병됐어요. 이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누가?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이유 때문일 거라고 봤습니다. 가난한 북한이 돈 벌려고 자기 나라 국민들 보냈다. 왜냐하면 이 한 명당 러시아가 지금 주는 걸 얼마씩 주느냐.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불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0만 원 정도. 거의 뭐 그렇게 따지면 용병 같죠. 그렇죠? 용병. 돈 받고 원래 남의 나라 전쟁 치러주는 게 용병이잖아요. 용병처럼 돈 받고 지금 자기 군인들 보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많이 러시아로 넘어가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수천 명. 근데 그 노동자는 800달러. 그럼 요거는 110만 원 좀 넘는 이렇게 받고 지금 노동자 파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전장에 이렇게 파병이 되면 1년간 뭐 7,200억 정도를 국가가 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사실은요. 우리도 월남전 파병할 때 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사실은 받으면 그거는 군인들한테 갔죠. 월남전 때는. 그런데 이 북한은 이 사람들 2,000달러 받으면 본인 파켓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갈까요? 대부분의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 본인이 이 돈 가져갈 거라는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7,200억이든 아니든. 자, 두 번째는 또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데 핵무장을 완성하려고 우리가 상당히 긴장한다기보다 상당히 이제 우려하면서 보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러시아가 이런 대가로 북한에게 상당히 이 첨단 민감한 군사 기술들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쪽 위성, ICBM, 핵잠수함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가. 네, 기술들을 북한에 넘겨준다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대놓고 우리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넘어간 흔적들이 보이는데 당장 지난주에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9형을 쐈어요. 쐈는데 지금 우려하는 대목이 이 화성 19형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걸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갑자기 고도도 높아지고 비행 시간도 늘었어요. 그 전에 화성 18형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기술이 나아졌느냐? 지금 쏜 것 중에 ICBM 시험 발사한 것 중에는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날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원해 줘서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 대목으로 우려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북한군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파병을 한 적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는 처음에는 조금 희생이 있겠지만 어쨌건 한번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이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면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주겠어요?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와 혹시라도 벌어지게 되면 써먹을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죠. 당장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거의 연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첩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특히 이 폭풍군단 쪽은 완전히 드론전에는 취약하더라. 근데 이번에 이제 드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북한군의 이 역량이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조금 더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면 이게 빌런 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에 저희가 동인가 뉴스터디에서 박사님들 두 국가론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뭐 임종석 전 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주도해 다뤘지만 그게 단순히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박사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자, 사실은요 김정은은 그동안 물론 러시아, 중국, 이 시진핑 이쪽과 북중러 협의를 맺어왔지만 어쨌건 누구와 가장 많이 협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 여러 제재를 풀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지난 시절에는 상당히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보면 더 이상 이 미국하고도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예 오히려 요쪽으로 특히 중국보다도 러시아와 결탁해서 본인은 그냥 핵 보유하겠다. 자, 그 전까지는 미국과 협상의 핵심은 뭐예요? 비핵화입니다. 그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주는 아예 그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빌런으로 가겠다. 핵을 갖고 라는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두 국가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하고는 이제 거의 상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그냥 핵 보유하고 그냥 빌런처럼 가서 둘이 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뭐 우리 군인 몇 명은 뭐 죽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누구에게 위협이에요? 바로 대한민국.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둘의 밀착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끼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강력히 규탄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뭐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우리가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걸로 전쟁을 획책하면서 본인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진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러브 군사 야합을 자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건 이걸 가치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침략받았을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유 없이 침략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도와주고 있죠. 보면 우리가 전투 식량 보내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보내주고 있고요. 천막 보내주고 있고요. 또 발전기 보내주고 있고요. 굴착기도 보내주고 있고 의약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보내주고 있어요. 러시아도 다 알고 있고요. 러시아도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뭐 이해한다라는 정도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상 대비책이 있다. 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뛰어드는 순간 그 단계는 올라간다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무기를 지원할 거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무기를 보낸다면 방어용부터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어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선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도도 났지만 저희 취재에 따라서도 일단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호크입니다. 호크. 이게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중거리 지대공 방공 미사일인데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대공, 땅에 있어요. 땅에. 호크는 땅에 있다가 이렇게 날아오면 여기서 쏴서 한 40km 상공에서 요격을 시키는 요 시스템. 호크.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안 쓰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든 게 있죠. 더 좋은 거. 천궁 1. 그런데 우리가 호크를 보내는 이유가 천궁 1을 보내면 더 좋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막 보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천궁 1이 워낙 이게 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빼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우리나라가 좀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호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지 않는 퇴출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보내도 우리나라 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호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공격용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내겠다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절대 안 보내. 이건 아직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공공연하게 우리가 155mm 포탄, 우리가 포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포탄 이미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게 이 포탄 보내고 있잖아요. 아까 한 8만 발 정도를 전체를 보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진 않고 우리가 미국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포탄을. 그럼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포탄이라든지 뭐 잘 만들잖아요. 우리 자주포도 잘 만듭니다. 우리 그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런 거 보내주면 정말 좋겠죠.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거 그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세 번째 파병 문제죠. 윤석열 정부는 파병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참관단을 보내는 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뭐라 그랬죠? 북한군이 갔을 때 현대전을 경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북한군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나중에 혹시나도 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가서 한번 봐야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참관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가서 보고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오면 거기 신문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뭐 정보도 좀 얻고 북한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전투 상황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받아간 정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현지에 가서.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 참관단도 결국 파병이다. 그런데 헌법 60조 2항을 보면 파병하려면 국회는 국군의 외군 파견에 동의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파병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아니 무슨 참관단 가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보겠다는데 그걸 무슨 국회 동의를 받느냐. 지금 보면 개인 단위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이미 유엔 평화유지군 다국적 평화유지 활동을 개인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 동의 받지 않고 개인 단위 파병은 이미 많이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낮아서 이걸로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저는 꼭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독재 국가의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북한은 북한 국민들에게 우리 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예 안 하고 숨기고 있어요. 숨긴 채 지금 10,000명에 가까운 북한 시민 군인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 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군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힙니다. 그럼 왜 러시아 군복을 입히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 군인을 보내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용병이 있어요. 용병은 뭐예요? 개인이 가서 돈 받고 가서 싸우는 게 있어요. 파병이 있습니다. 파병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라크전 같을 때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처럼 국가 단위로 남의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그죠? 당당하게. 근데 지금 남의 나라 옷을 입어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위장 파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국정원에서나 우리 정보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죠. 아니, 가면 지금 총알바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대한 결정입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아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몰래 남의 나라 군복을 입혀서 자기 군인들을 보내요.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을 우리나라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 미국 전쟁에 참여시킨다고 미국 군복을 입혀서 보낸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사 보셨죠? 이 군인들한테 북한 여권이 아니라 위조 여권 준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근처에 북한군과 좀 비슷하게 생긴 야쿠티아, 부라티아 주민의 여권으로 위조해서 이들에게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 가서 죽으면 북한이 아니라 야쿠티아나 부라티아 주민이 죽은 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진짜 부도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미국 대선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 전쟁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관이 뭘지가 궁금하죠. 보관은 살짝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들으면 참 놀랄 일인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그냥 포기하고 전쟁 끝내자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트럼프 되면 얘 전쟁 광이라서 전쟁 막 할 거야 라고 공격하니까 나는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버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리면 이 북한군 파병 문제도 그냥 빨리 정리가 될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이게 미사일 또 아니면 핵 개발 정보를 또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전쟁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보관은 밝히지 않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은 우리랑 같은 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예전 대통령 시절에 보면 브로맨스라고 해서 둘이 꽤 잘 지냈거든요. 푸틴과 트럼프는. 또 트럼프 김정은도 또 잘 지냈었고. 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이미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 사안 어쨌든 박사님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계속해서 잘 지켜보죠.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아닌 것은 1번 방어무기 지원, 2번 참관단 파견, 3번 위장 파병. 방금 제가 피를 토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오늘도 그 댓글 남겨주신 아빠 채널 님께도 선물 드립니다. 댓글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자, 2편 기억나십니까? 노태우 비자금 300억. 네, 2편.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단초가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헷갈리네요. 1번 노태우 유언장. 이런 거 없습니다. 자, 2번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거 맞죠? 2번. 네. 3번 검찰 재수사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 JJ님 2번 메모 맞춰주셨습니다. 동인커님 쉽고 재밌는 설명으로 시간 순삭입니다. 우연히 보고 입덕을 하셨는데 하루에 윤석열 이재명 편 다 봤어요. 몰랐던 정치 지식 플러스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D님 2번 맞춰주셨고요.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보시나 봐요. 네. 세 번째 화이트님 2번 맞춰주셨습니다. 당첨되셨고요. 저런 사람들은 억을 우리의 10만 원 정도로 알고 쓰는 걸까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안 부러워요. 네, 재벌 안 부러워하신다.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네, 그리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로즈님입니다. 로즈님 2번 맞춰주셨고요. 커피 쿠폰 받고 싶네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훈이래요. 바람 피다 걸리면 양 집안 다 망한다. 중요한 교훈이네요. 자, 마지막 당첨자님 무등산 타자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주말엔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항상 제 방으로 듣고 있는데 언젠가 라이브로 듣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보겠습니다. 꼭 라이브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제 방이라도 찾아주신 게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5분 유튜브 채널에 뉴스 찾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커뮤니티란만 들어가 주시면 이 5분 선물 누가 받으시고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옷 두껍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